살아남자 경제,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장영철 박사님을 모시고 살아남자 경제, 우리가 경제 교육을 하는 날인데, 역시 이 장영철 박사님은 이제 살아오신 게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국장님 하시고 캠코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하시고 그래가지고 역시 이런 그 생활경제보다는 거시경제 쪽에 너무 능통하신 분이라서 오늘은 이걸 주문해 봤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 싸움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제목은 재밌게 붙이느라고 미국, 중국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 이런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뭐 군사적으로도 일단 아직은 그건 좀 감춰진 상태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무역 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 박사님한테 그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나 들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맞죠? 예.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 사이에 예. 새우보다는 조금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빠지기 위해서 뭐 고래가 서로 싸우다가 예. 새우한테 기스날 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새우가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예. 고래가 기스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제목을 않나. 이제 그러면 미중 고래 싸움에 기스내는 새우 이래야겠네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덧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러니까 과거에 경제 개발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네. 사실은 별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적이 사실 없어요. 네. 다 강대국이 이제 요리하는 데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신사가 되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고래 등이 터지는 그런 그러니까 새우 등이 터지는 거죠. 네. 그런 신세인데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법 이제 군사력도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중국의 어느 쪽에 이제 가담하느냐가 상당히 또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하여튼 고래 등을 기스를 내든 새우 등을 터지게 하든 이 와중에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이 부분이 참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국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이제 외교 안보의 문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겉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중국하고 적자를 또 많이 봤어요. 미국도 이제 자체가 무역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또 미국의 어떤 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살을 떨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중국하고 무역 규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선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유무역을 허용한 선의를 틈타서 우리 경제 발전 전략하고 똑같이 저임금에 의한 수출 입국 전략,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 대거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바람에 사실 이제 한국은 그 사이에 인건비 오르고 가격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점점 일반 생활용품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경쟁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밀렸죠.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물건 하나 마트 같은 데 보면 그전에는 뭐 한국산 이런 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인건비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키워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키워줬느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경제력이 보존된 나라가 돼갖고 세계 패권국이 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영국이 이제 패권국이었는데 예. 2차 세계대전에서 기력을 다 소진을 하는 예. 바람에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국이 됐는데 세계 패권국이 되죠. 그 세계 1등 국가라는 얘기죠. 1등 국가였죠. 네. 근데 이제 1등 국가하고 패권 국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있습니다. 하여튼 예. 전체적으로 그 정치, 경제, 뭐 군사 이런 모든 면에서 예. 상대방의 한테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당장 미국 입장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걸 새로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지 않으면은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가 어렵겠다. 해갖고 유럽의 부흥 계획을 세웠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망가지면 유럽 부흥 계획을 세웠고 그러면서 두 가지 질서를 만들어내요. 하나는 그 금융 질서, 그러니까 IMF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질서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 금융 질서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되는 예, 예. 그 근원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무역을 권장을 하면서 예. 그 관세, 호혜적 관세, 그래서 가트 체제에서 이제 나중에 WTO 체제로 변화가 되는데 그 두 가지 질서를 만들어 놓고 서로 교육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소련이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근데 마침 이제 중국이 처음에는 소련하고 잘 지내다가 같은 뭐 공산주의 국가라도 서로 또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북경인 저 이제 북경 분쟁이 일어나기 그렇죠. 이제 시작했죠. 분쟁이 생기니까 아하 이참에 이제 중국을 좀 키우는 것도 방법이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양동작전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을 세계 경제에 편입을 시키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WTO 체제에 가입을 시켜서 자유 교역을 하게 하고 이 바람에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번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는 거고, 근데 중국이 이제 처음에는 그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되면은 이제 공산주의 같은 건 이제 그만하고, 왜냐면 이제 이 국가 계획 경제라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효율성이 그렇죠. 네.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동구권 경제도 다 소련도 다 그것 때문에 망한 건데 이제 중국도 어느 순간에는 정리를 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이제 변신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의 성장사를 보니까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독재 국가에서 그렇게 그렇죠. 민주화되면서. 독재 국가에서 경제 발전이 되고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는 모델을 보고서 아 중국도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한국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 모택동식 공산주의가 영 다른 거죠. 거기는 항상 주변하고 배타적으로 지내면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움켜쥐고 살아온 그렇죠.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가운데 중자 중국을 쓰잖아요. 예, 예. 자기네 나라가 항상 세계 가운데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를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흑살이 껍질로 봐야 된다 예, 그러나 맞습니다. 그래서 농담이 있잖아요. 중국 주변에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다 이제 중국이 흡수됐는데 유일하게 그 남은 나라가 한국하고 베트남 둘. 예.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지금 중국어를 얘기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한국어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중국의 공산당의 그 음습한 속성 거기에 중국의 전통적인 패권주의적인 경향 예. 이런 것들이 곁들이면서 중국이 새로운 그 제국주의 패권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이제 경제력까지 점점 올라가면서 커지니까 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무역 적자를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를 줄이는 조치를 때린 거죠. 트럼프가 이제 바로 때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2018년에 2,500억 달러 때리고 이제 2019년에 1,000억 달러에서 관세를 추가로 이제 부과를 시켜서 했더니 예. 중국도 나름대로는 보복으로 관세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좀 한계가 있어서 중국도 이제 허덕허덕 되다가 이제 작년 10월에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를 해놓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최종 진행을 했는데
이게 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제 요 관세 부과를 좀 완화시켰는데 그 와중에 중국 경제가 많이 흔들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제 중국이 한 3조 달러 정도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기미가 있고 그래서 중국은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에 팔아보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팔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 물량을 한꺼번에 내리면은 가격이 또 떨어지니까 자기네들도 손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제 서로 봉합한다고 이게 이렇다고 해서 뭐 중국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미국도 이제 저가의 물건들이 들어오는 게 막아지니까 관세만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도 사실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봉합을 해서 이제 1단계로 무역 합의를 봤는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면서 이거 중국에서 발원지 아니냐. 중국 니네들이 왜 은폐를 했느냐. 이런 책임론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 중국 정부가 잘못한 거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홍콩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홍콩 모합본부지. 어떻게 보면은 그 홍콩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향후 50년간은 일국 양제라 그러죠. 사회주의 체제지만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50년간을 운영하겠다는 거를 깬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깬 거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좌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또 하나의 그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갈등이 또 일어나게 된 원인이 요건 이제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보안법 문제가 중국에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홍콩을 그냥 병합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근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전형적인 제국주의 면모를 보여준 거다. 약속도 안 지키고. 근데 중국 자체가 신뢰성이 별로 없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영토에 대한 욕심들을 땅이 넓은데 또 그렇게 욕심을 내대요.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누가 패권국이 되느냐. 이게 이제 군사적인 패권국 앞서서 지금 무역 경제적인 패권국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있으면서 미국이 모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뭐 심지어 사회 모든 면까지 뭐 경찰 국가를 모든 분쟁 지역에 다 파견해서 다 정리해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이 이렇게 중국하고 물론 그 사이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에서 중국이 미국하고 겨눌 수 있을까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중국은 시진핑 같은 경우에 이번에 홍콩 보안법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이걸 처리하는 걸 보면 자기들은 맞서겠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원인은 미국 측의 원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선 미국이 경제 성장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갈등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경찰 그 사건, 인종 문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바로바로 극복이 안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 떨어지고 무역 적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해소될 기미가 없고 이제 기축 통화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이 어쨌거나 큰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는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제 인구가 14억이나 되잖아요. 이제 미국은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것도 확인된 인구만 4억이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인구에서 나오는 폭발력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PPP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GDP 규모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산출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구매력 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국내에서 얼마큼을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 보통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가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는데 그 나라 돈으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있는데, 그런 지수로 따지면은 중국의 구매력이 미국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은 경제 성장이 점점 떨어지고 내부 문제가 생겼는데 중국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가는 네. 시대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민주화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되면서 공산당 지배는 계속 되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패권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최근에 1대1로 이제 시진핑이 얘기하는 1대1로 이 사업이 이제 그건데요. 시진핑 이제 주석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분이 이 중국몽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뭐 중국의 꿈이라는 거야. 중국의 꿈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운데 서갖고 주변국을 다 지배하는 그 꿈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전 세계에 뻗친다고 1대1로라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 1대1로 사업이 이제 사실은 또 재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되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항만, 철도 이런 거를 이제 만들게 해놓고는, 근데 그거 만들 때 또 다 중국 사람들 가서 다 쓰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만든 나라에서는 빚만 지고,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거 돈 못 갚겠습니다. 그거 좀, 유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물려있는 사건들이 생겼거든요. 그 1대1로에 들어간 돈이 3,500억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뭐 숫자들이 이제 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1대1로라는 게 이제 자기 말로는 실크로드의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현대판 실크로드를 만들면서 돈을 그렇게 물수듯 하면서, 실제로 그 대상 나라들은 빚에 시달리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떼놈10보. 떼놈10보라고 그러죠. 글린 궁핍 정책이라는 표현을 경제에서도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국은 참 못 살아남는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을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경제가 망가진 유럽에 대해서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저는 부흥 계획을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유럽 부흥 계획이죠.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전후배상 그거 안 붙고 또 부흥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너러스하게 전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수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신사적으로 한 편이죠. 그리고 한국도 사실은 그런 자유교역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출 입국 전략이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세를 많이 진 거예요. 우리가 또 다행히 6.25 전쟁 이후에 한미동맹 체제가 갖춰지면서 안보에 대해서 그다지 재원을 많이 투입을 안 하고서도 경제 쪽에 자원을 투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박사님, 근데 우리 그러면 이렇게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미국, 중국의 나중에 가면 이제 군사 패권도 되는데 무역 패권, 현재는 눈에 나타나면 무역 패권 싸움 중에 과연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 지금 어느 쪽이 사실 그 전에 미국, 중국 중에 어느 쪽이 패권국으로서 우위에 설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가보시면 6페이지 가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이 됐으니까 이제 미국의 한 3분의 2 정도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따라온 거죠. 많이 따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G2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G2. 근데 막상 미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라이벌이 되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미국처럼 전 세계를 전 세계에 이래저래 경찰 국가도 하면서 또
자유 교육도 하면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히 중국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확고하지가 않더라. 그 관세를 빵 때렸더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의 한 절반 가까이를 관세를 때렸더니 바로 이제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많이 주고 중국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국경이 차단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계 공장이라고 자부하던 중국의 지위가 상실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물건 만들면 뭐 합니까? 가져오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이제 공장을 옮기려는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들이 대거 지금 탈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 지금 몇 년간 최저임금 왕창 올렸듯이 중국도 최저임금을 3년간 집중적으로 올렸어요. 우리 공장들이 다 지금 베트남으로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장이 이제 그 칭다오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 공장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야반 도주하는 사태까지 그렇죠. 예. 벌어지고 있어 갖고 가끔 그런 소리 듣습니다. 종업원들이 우리 사장 야반 도주 못하게 감시하는 조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기재부에 있을 때 이제 중국의 미수교국인 상태일 때 투자 허가를 담당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인구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 하나 팔아도 13억개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괜찮다는 거 이제 사업 허가를 내주고 1년 후에 이제 몇 개 업체가 잘 되고 있나 자기 말대로 잘 되고 있나 한번 이렇게 저기 간담회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한번 열었더니 그게 무슨 완전 헛된 꿈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 어디 가든지. 예, 이제 서로 간섭이 다르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 중국의 패권국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가 좀 약해지고 그 이런 문제가 있어 큰 중국의 가능성도 보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심정적으로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죠. 많이 의존해왔고 또 지리적으로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또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어떤 지금 뭐 정권적인 그런 차원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중국이 그 박사님께서는 패권국이 좀 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로서는 어쩌면 미국보다는 그쪽이 더 패권국으로 여겨질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죠. 예. 뭐 지금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중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 내부 갈등을 봉합을 했거든요. 중국이 소수 민족이 55개나 되는 그리고 영토도 지금 위구르 문제라든지 홍콩 사태라든지 이런 지역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합니다. 우리 빈부격차는 유도 아니에요. 그럼요. 공업이 발전된 경제 발전된 동부하고 서부하고는 정말 극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반드시 지역 갈등을 통해서 나라가 분리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는 건데 이제 중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 중국에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 같다. 200년 내지 300년 단위로 이제 왕조들이 바뀌는데 대개 보면은 이제 다 이제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흉작이 들고 세금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관리들 이제 다 뭐 착복하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유랑하다가 농민 반란군에 가담이 돼서 그중에 똑똑한 사람이 이제 진압을 해갖고 천하를 통일해서 또 황제가 됐다가
그 처음에 한 반짝 한 100년간은 또 잘 나가다가 또 이제 엎어지고 뭐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그 사이에 이민족이 북방의 이민족이 또 쳐들어오면 또 그 눌리고 그래서 중국이 참 보면은 전란이 많은 나라야. 아니 역사 같아요. 전란의 역사죠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남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신뢰가 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압적으로 자꾸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제 강압적인 통치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은 더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특히 조선시대 때 이게 심정적으로 중국의 복속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중하니 뭐 이래갖고 아니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다고. 근데 임진왜란 때 보면은 막상 임진왜란 그 전쟁을 겪은 조선은 살아남았는데 중국의 명나라는 망했고, 그다음 일본의 그 도요토미도 망했고 이런 이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조선만이 이제 뭐 명우의 그 중화 사상을 이어받는 거다 뭐 이런 해서 그런 사상이 계속 그 조선의 그 국민들을 압박하는 시스템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데 세뇌된 사람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중국을 떠나면은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 좀 다시 우리가 한 70년 동안 잊고 살다가 이제 서서히 또 그런 게 복원이 된 게 아닌가. 뭐 일종의 사대주의가. 그런데 확실한 건 아까 1대1로 정책이라든지 주변국 궁핍화 정책을 볼 때 중국인들의 속성은 강자에는 비굴할 정도로 약하고 약한 자는 밟는 그런 속성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 베트남하고도 이제 과거 보면 베트남도 그 나름대로 그 싸움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국하고도 뭐 이제 옛날에 이제 싸워서 뭐 이겼다 그러는데 뭐 복귀전을 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맞붙으면은 그 일단 물러서는 게 있어요 중국이.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에서 수출이 한 25%를 차지하고 중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니네들 내 말 안 들으면은 수출 중단시킬 거야 하고 이제 가끔 이제 위협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괜히 쫄아갖고 뭐 그러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중간재들이 되고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만약 그 제품들이 수출이 중단이 되면 피해 보는 건 중국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한국도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 보복할 때 보면 롯데가 이제 마침 뭐 땅도 내주고 그러긴 했지만은 롯데는 소비재잖아요. 그렇죠. 소비재는 뭐 저기 없어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그 롯데를 정말 프리베팅 하듯이 난타를 해갖고 롯데가 10조 투자를 중국에 했는데 3조 원 이상을 손실을 보고 지금 철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신뢰할 수 없는 정책들을 계속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다가는 위험하다. 오히려 그리고 영토에 또 욕심을 되게 많이 내는 족속이기 때문에 뭐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 부자의 꿈이 뭔 줄 아냐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원산이 그렇게 경치가 좋다 그럽니다. 원산에다가 그 별장을 크게 하나 짓는 것이 중국 부호의 꿈이다.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트럼프도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옛날부터 꿈이에요, 그게.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한반도 침공하다가 망한 나라가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하고 뭐 이렇게 일부러 싸울 건 없는데 적어도 뭔가가 위협을 하고 그럴 때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체력은 우리도 됐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이제 너무 중국하고 가깝다가 사실 이제 공산주의 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음습하고 침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인터넷망을 장악했느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각종 보이스피싱도 보면 거의 중국발이지 뭐 예. 그게 있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가까이 있으면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방어하면서 가깝게 지내야지. 그런 것 방어도 제일 못하고 그러면은 얘네들 뭐야 이거 한심하네. 이렇게 얕잡아 보이는 순간에 그 다음에 더 밟고 들어온다. 이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오랫동안 그 사대주의 하면서 찌들은 거를 이참에 마침 미국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겼잖아요. 네. 미국은 한국을 점령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자기네 땅도 많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근데 중국은 부자들이 원산에 짓겠다는 거니까. 요즘도 제주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분별하면서 판단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박사님 말씀은 이제 미중 패권 싸움은 이제 그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의 대처 방법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몸집이 우리 경제력에 있어서 몸집이 어느 정도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 고래 싸움에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새우는 아닐 테니까 우리도 적어도 양자를 잘 보면서 특히 중국의 일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좀 자기네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강함이 당당히 좀 맞서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을 또 이렇게 좀 후원 국가로 삼아서 잘 대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까의 말씀처럼 기선 일본 말인데 이 흠집을 내가면서 우리도 새우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미국이 중국하고 분쟁 중에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한 게 지적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발국은 어쩔 수 없어요. 선진국의 이제 기술을 사오거나 이제 뭐 훔치거나 뭐 이제 이래야 되는 건데 중국이 이제 훔치는 빈도가 좀 높았다고 아마 미국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는 보면 합작을 되게 강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막 나가잖아요. 그 기술 유출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중국하고 당당히 맞설려면은 중국을 확실하게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계속 노력을 하면서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 개발이 되고 그걸 통해서 확실한 경제력 우위를 가지고 가야지 이제 중국한테 얕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이 근데 그러려면은 이 기술이 상당히 창의성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한 교육. 근데 이거를 억압을 통해서는 창의성이 절대로 개발이 안 되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산업 전반에 대한 분위기 재편보다 자유롭고 아주 프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반도체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자꾸 따라오니까 그렇죠. 또 다른 반도체 어떤 기술을 이제 또 다른 뭐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제 창의적이고 집약적인 어떤 그 지적 산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뭐 이게 참 역사 공부하듯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경제 문제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철 박사의 사람자 경제. 사랑합니다. 경제.